말도 안 되는 일이 일본 도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김치 행사장에 들어가겠다고 새벽부터 줄 서 있는 일본 사람들 때문인데요. 과연 무슨 일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에서 음식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아라이 겐지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일본인들에게 가깝고도 먼 존재인데요. 제 삶에 특별한 전환점을 가져다 준 한국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처음엔 또 무슨 한류 아이돌 관련 이벤트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놀랍게도 김치 팝업 스토어 앞이었어요. 일본인들이 김치를 사기 위해 1시간 넘게 줄을 서다니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죠. 젊은이들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노인들은 김치의 효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장면이 제 눈앞에서 펼쳐질 거라고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은 믿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불과 몇 년 전, 저는 일본의 한 유명 매체에 김치는 썩은 음식이다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답니다. 그때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리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당시 저에겐 그게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20년 넘게 음식 평론가로 활동해왔습니다. 국내외 음식을 탐방하고 평가하는 일이 제 직업이었죠. 특히 일본 전통 식문화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 관련 서적을 여러 권 출간하기도 했고요. 일본 음식의 섬세함과 신선함, 그 정제된 맛을 최고의 미학이라 여겨왔습니다. 우리 일본 사람들은 음식이 변질되는 것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회를 먹을 때도 조금이라도 신선하지 않으면 즉시 알아차리고 쌀도 그날 지은 것을 중요시하죠. 생선이나 채소의 선도는 음식의 가치를 결정하는 절대적 기준이기도 했고요.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란 저에게 발효라는 개념은 솔직히 부패에 가까웠습니다. 미생물이 식품을 분해한다는 점에서 둘 다 같은 과정 아닌가 하는 단순한 생각이었죠. 특히 한국의 김치는 그 붉은색과 강한 향,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맛있다는 개념이 저에겐 매우 이질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일본에도 나토나 된장 같은 발효식품이 있지만 그건 우리 문화니까 익숙했던 거죠. 다른 나라의 발효식품은 이상한 것이라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김치의 경우 저는 그 강렬한 맛과 냄새가 지나치게 자극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 걸까? 왜 시간이 지나 신맛이 강해진 김치를 오히려 귀하게 여기는 걸까? 라는 의문이 있었죠. 그런 제 시선은 기사에도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한국 김치, 발효인가 부패인가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기사에서 저는 김치를 균형 잡히지 못한 발효식품이라고 평가했죠.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발효 과정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었습니다. 한국 문화는 좋아하지만 음식만큼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게 당시 제 입장이었어요. 그 기사는 꽤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일본 내에선 많은 지지를 받았지만 한국에서는 당연히 비판의 목소리가 컸죠. 한국 언론에서도 제 기사를 인용하며 일본 전문가의 무지한 비판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땐 그저 문화적 차이라고만 생각했어요. 모든 음식을 좋아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런 저에게 몇 달 후 뜻밖의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 발효 음식 컨퍼런스에 참가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를 비판했던 한국 측에서 왜 저를 초청하는 걸까요? 메일을 보낸 주최 측 담당자는 다양한 시각의 발효 문화 교류가 목적이라고 했지만 솔직히 저를 현장에서 난처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아닐까 의심스러웠습니다. 거절하려다가 문득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기회에 한국의 김치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제 견해가 맞는지 확인해보자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김치를 이해한다는 척하면서 참석해 제 입장을 더 강하게 주장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죠. 그래서 저는 주최 측에 일본인의 시각으로 본 발효 문화라는 주제로 발표하겠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던 그날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시작될 줄은 전혀 몰랐답니다.
서울은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인 도시였습니다. 김포공항에 내려 시내로 향하는 길, 고층 빌딩들과 세련된 도시 풍경이 펼쳐졌죠. 저는 내심 기대와 달리 낡고 전통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점에 약간 실망했는지도 모릅니다. 발효 문화를 강조하는 나라라면 뭔가 더 전통적인 분위기를 기대했던 걸까요? 호텔에 짐을 풀고 다음날 있을 컨퍼런스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세계 발효 음식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 아래 다양한 나라의 발효 전문가들이 모이는 행사였죠. 저는 일본의 발효식품인 나토, 된장, 간장 등에 대한 발표 자료를 준비해갔고 특히 일본식 절임 문화의 섬세함을 강조할 계획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컨퍼런스 장소에 도착하자 예상과 달리 매우 세련된 국제적 분위기의 행사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입구에는 세계 각국의 발효식품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한국의 김치 코너가 가장 크고 화려했죠. 수십 종류의 김치가 전시되어 있었는데 배추김치뿐만 아니라 오이김치, 깍두기, 총각김치 등 제가 들어본 적 없는 김치들도 많았습니다. 한국 측 주최자가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적대적인 분위기는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아라이 선생님의 시각이 궁금합니다라며 친절하게 대해주었죠. 그 순간 왠지 모를 부끄러움이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방어적이었던 걸까요? 오전 세션에서는 프랑스의 치즈, 러시아의 캐피어, 인도의 라시 등 세계 각국의 발효 유제품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의 발표를 들으며 발효의 과학적 측면과 각 문화권의 특성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새롭게 배우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죠. 식사는 뷔페 형식으로 준비되었는데 세계 각국의 발효 음식을 맛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사람은 한국의 유명한 발효 연구자였어요. 처음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그가 문득 예민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라이 씨, 김치가 부패한 음식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일본의 된장도 그렇게 보시나요? 그 질문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된장이나 김치나 모두 미생물에 의한 발효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동일한데 왜 저는 하나는 받아들이고 하나는 거부했을까요? 뭔가 모순된 태도였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저는 재빨리 변명했습니다. 일본의 발효는 매우 통제된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맛의 균형을 중시하죠. 지나치게 자극적이지 않고요. 그러자 그 연구자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재미있네요. 김치야말로 수천 년간 발전해온 정교한 발효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온도, 염도, 재료의 조합이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균형의 예술이랍니다. 그의 말에 적절히 반박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화 주제를 바꾸려 했지만 그는 끈질기게 질문을 이어갔어요. 실제로 김치를 제대로 맛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저 개념적 거부감일까요? 그 순간 저는 솔직히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김치를 몇 번 먹어본 적은 있지만 항상 일본 내 한국 식당에서 접한 표준화된 맛이었을 뿐이었죠. 김치의 다양성이나 깊이에 대해서는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후 세션에서는 제가 발표할 차례였습니다. 준비해온 자료대로 일본의 발효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점심시간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발표를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에 예상대로 제 기사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아라이 씨의 기사를 읽었는데 김치를 부패 식품으로 표현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고 갑자기 제 주장이 매우 얕아 보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체면을 구기고 싶지 않았기에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문화적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신선함을 중시하고 발효보다는 원재료의 맛을 살리는 조리법을 선호하죠. 그 답변에 청중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와사비와 간장에 찍어 먹는 생선회와 젓갈을 넣은 김치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둘 다 원재료에 발효식품을 곁들이는 방식 아닌가요?
또다시 적절한 답변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컨퍼런스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적인 도전이었습니다. 제 상식과 편견이 도전받는 자리였죠. 저녁 리셉션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한 젊은 일본인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일본인 음식 유튜버였어요. 아라이 씨, 그 기사 읽었어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의 눈빛에는 조롱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정당한 질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내일 시간 있으시면 제가 진짜 김치를 소개해 드릴게요. 컨퍼런스 음식이 아니라 진짜 한국인들이 즐기는 김치를요. 피곤한 하루였지만 호텔방에 돌아와 그의 제안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김치에 대한 저의 이해는 너무 피상적이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저의 비판은 어쩌면 정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저는 그 유튜버에게 연락해 다음날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아직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좀 더 알아볼 필요는 있다고 느꼈으니까요. 그날 밤 처음으로 제 자신의 편견에 대해 진지하게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약속대로 그 유튜버 마사키를 만났습니다. 그는 3년째 서울에 살면서 한국 음식 문화를 소개하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함께 광장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의 전통시장은 처음이라 호기심이 생겼죠. 시장은 활기찼습니다. 다양한 음식 냄새와 상인들의 외침, 수많은 물건들이 어우러진 공간이었어요. 일본의 정돈된 시장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지만 그 혼돈 속에서도 질서가 느껴졌습니다. 마사키는 저를 한 노포 김치 가게로 안내했어요. 가게 안에는 수십 종류의 김치가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만든다는 그 김치들은 제가 본 어떤 김치보다 다양했어요. 배추김치, 깍두기, 오이소박이, 총각김치. 놀라운 것 같은 배추김치라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저희를 보자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마사키가 저를 소개하자 할머니는 눈을 반짝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일본 손님이구나. 우리 김치 맛봐. 직접 담근 거야. 할머니는 이것저것 시식을 권하셨고 저는 마지못해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어요. 제가 알던 김치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첫 번째로 맛본 배추김치는 맵지만 단맛과 감칠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고 깍두기는 아삭한 식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다 할머니가 특별한 것을 내놓으셨어요. 묵은지라고 불리는 1년 넘게 숙성된 김치였습니다. 처음엔 거부감이 들었어요. 1년이나 된 음식이라니 보존료를 넣지 않고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할머니는 그것으로 김치전을 부쳐주셨습니다. 묵은지 전 일본 사람도 좋아할 거야. 반신반의하며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로 예상치 못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산미, 감칠맛, 깊이. 표현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맛이었습니다. 신선한 김치와는 완전히 다른 마치 오래된 와인처럼 깊고 풍부한 맛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건 뷔페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시간이 만들어낸 예술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발효의 의미를 다르게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마사키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떠세요? 이게 뷔페한 음식 같나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분명 제 기준으로는 신선하지 않은 음식이었지만 그것을 뷔페라고 표현하기엔 너무나 정교하고 균형 잡힌 맛이었거든요. 시간이 만들어낸 깊이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김치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한국인의 삶과 철학이 담긴 음식이라고요. 계절마다 다른 재료로 담그고 땅 속에 묻어 천천히 숙성시키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가족과 이웃이 함께 나누는 문화까지.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김치가 살아있는 음식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시간에 따라 맛이 변하고 진화하며
그 과정 자체를 즐긴다는 거죠. 일본 음식에서는 신선함의 순간을 중요시한다면 한국 김치는 시간의 흐름을 음식에 담아낸다는 점이 달랐습니다. 시장을 나와 마사키와 차를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한국에 온 지 3년 만에 김치의 매력에 빠져 지금은 직접 담그기까지 한다고 했어요. 더 놀라운 건 그가 일본인 시청자들에게 한국 발효 문화를 소개하는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점점 김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특히 건강에 관심 있는 이들이요. 발효식품의 건강상 이점에 주목하고 있죠. 이날의 경험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무지했는지, 그리고 그 무지를 바탕으로 얼마나 오만하게 판단했는지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김치는 부패한 음식이 아니라 시간과 문화가 빚어낸 예술 작품에 가까웠습니다. 이튿날 저는 컨퍼런스 주최 측에 특별 요청을 했습니다. 예정에 없던 것이었지만 한국의 김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은 기꺼이 제 요청을 받아들여 남은 이틀 동안의 일정을 조정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저의 김치 여정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었습니다. 서울 근교의 대형 김치 공장부터 시골 마을의 김장 문화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김치를 만나볼 수 있었어요. 특히 임실의 한 시골 마을에서는 마침 김장철이라 주민들이 함께 김치를 담그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30여 가구가 모여 수백 포기의 배추로 김치를 담그는 광경은 감동적이었어요. 노인부터 아이들까지 모두가 참여하는 공동체 활동이었죠. 한 할머니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치는 혼자 담그는 게 아니야. 함께 담가야 제맛이지. 그 말씀에서 저는 김치가 단순한 음식이 아닌 공동체와 나눔의 문화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유대감. 그것이 김치의 또 다른 맛이었던 거죠. 발효연구소에서는 김치의 과학적 측면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김치에는 수백 종의 유익한 미생물이 공존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균형이 맛과 건강 효과를 결정한다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발효는 썩는 것이 아니라 미생물들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만들어내는 생명활동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컨퍼런스 폐회식에 참석했습니다. 주최 측에서는 참가자들에게 소감을 발표할 기회를 주었어요. 제 차례가 됐을 때 저는 조금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사흘 전 저는 한국 김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치가 부패한 음식이라는 생각을 했었죠. 청중 사이에서 웃음이 흘러나왔지만 그것은 조롱이 아닌 이해의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김치는 부패가 아닌 발효, 그것도 매우 정교하고 과학적인 발효 과정을 거친 음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건 김치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공동체, 나눔, 기다림의 철학을 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한 김치의 다양성, 깊이,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문화적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의 편견과 무지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깨달음의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닌 살아있는 문화이자 예술임을 이제 이해했습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가와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특히 첫날 제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던 그 연구자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용기 있는 고백에 감사합니다. 문화는 이렇게 서로 이해하고 존중할 때 진정한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귀국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제 경험을 나눌지에 대해서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더 이상 이전의 저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김치에 대한 시각이 바뀐 것은 물론 다른 문화를 바라보는 제 태도 자체가 변했어요. 도쿄에 도착한 다음 날, 저는 오랫동안 글을 써왔던 주간지 편집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제가 새로운 기사를 쓰고 싶다고 말했죠. 제목은 발효는 썩지 않는다 마이너스 김치를 다시 본다였습니다. 편집장은 처음에 의아해했지만 저의 진지한 태도를 보고 승낙해 주었어요. 그 기사를 쓰는 과정은 일종의 참회와도 같았습니다. 제 무지와 편견을 인정하고 새롭게 배운 것들을 솔직하게 나누는 일이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경험, 김치의 다양성과 깊이,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철학적 의미까지 담아냈습니다. 기사가 발행되자 예상대로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배신자라고 비난하는 댓글도 있었고, 갑자기 왜 김치를 옹호하느냐며 의아해하는 독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더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어요. 아라이 씨, 저도 최근에 진짜 김치를 먹어봤는데 정말 달랐어요. 이제야 당당하게 김치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게 됐어요. 문화적 편견을 인정하고 바꾸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제 조카 하루코의 반응이었습니다. 20대 대학생인 그녀는 채식주의자로 평소 제 음식 평론에 비판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사를 읽고 이메일을 보냈더군요. 삼촌, 드디어 이해하셨네요. 저는 오래전부터 비건 김치를 만들어 먹고 있었어요. 젓갈 대신 다시마와 표고버섯으로 감칠맛을 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루코의 메시지는 저에게 또 다른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김치가 얼마나 유연하고 다양한 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전통 음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지 보여주었으니까요. 기사가 생각보다 좋은 반응을 얻자 저는 한방송국으로부터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발효 음식 문화, 특히 김치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데 내레이션과 진행을 맡아달라는 거였죠.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제가 과연 자격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고 결국 수락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다시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좀 더 깊이 있는 취재가 가능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집을 방문해 가정에서 김치가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일상에 녹아들어 있는지 보았죠. 할머니들의 손맛이 담긴 비법, 지역마다 다른 김치의 특성, 현대 도시인들의 김치 라이프 스타일까지 다양한 측면을 담아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 젊은 스타트업 대표와의 만남이었어요. 그는 전통 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제품을 개발하는 사업가였습니다. 특히 일본 시장을 겨냥한 마일드 김치가 그의 주력 상품이었죠. 일본 소비자들이 점점 김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지만 처음부터 너무 자극적인 맛은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좀 더 부드러운 맛으로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진한 맛까지 즐길 수 있도록 제품 라인을 구성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실제로 일본 내에서도 김치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높아지고 있었어요. 건강식품으로서의 가치,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다재다능함,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맛이 매력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저는 더 많은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제가 왜 갑자기 입장을 바꾸었는지 의심했지만 대부분은 문화적 편견을 인정하고 새로운 시각을 받아들인 용기의 찬사를 보냈어요. 일본의 한 푸드 페스티벌에 초청받았을 때는 직접 김치를 소개하는 세션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김치를 맛보게 하고 각 김치의 특성과 역사, 그리고 어떤 일본 음식과 잘 어울리는지 설명했죠. 놀랍게도 많은 일본인들이 김치에 대한 호기심을 보였고 질문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조카 하루코의 도움으로 직접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비건 김치부터 시작해서 점차 다양한 종류에 도전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나름의 감각이 생겼죠. 김치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생명체 같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어요. 하루코는 제 변화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촌, 한국에서 사람이 변해왔네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로 저는 변했습니다. 단순히 김치에 대한 인식만이 아니라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
다름을 인정하는 태도,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까지. 하나의 음식이 한 사람의 세계관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일본의 식문화에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의 슈퍼마켓에서 김치 코너가 확대되었고 일본인의 입맛에 맞춘 다양한 김치 제품이 등장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전통적인 일식 레스토랑에서도 김치를 활용한 퓨전 요리가 메뉴에 오르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저는 이제 정기적으로 발효의 미학이라는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발효식품을 소개하는 내용이지만 특히 한국의 장류, 김치 문화에 큰 비중을 두고 있죠. 독자들의 반응은 놀랍게도 매우 긍정적입니다. 아라이의 발효 탐험이라는 책으로 엮어 출간할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지난달에는 도쿄의 유명 요리학교에서 김치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프로 셰프부터 가정주부까지 다양한 참가자들이 모였는데 모두들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고 싶어 했어요. 일본 재료를 활용한 일본식 김치를 만들어 보기도 했는데 이게 의외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제 조카 하루코는 이제 친구들과 함께 비건 김치를 만들어 판매하는 작은 사업을 시작했어요. 대학 축제에서 시작한 일이 이제는 온라인 쇼핑몰로 발전했죠. 환경과 건강을 생각하는 이들을 위한 대한김치라는 컨셉으로 젊은 세대에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 번은 하루코가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삼촌, 김치가 일본 식문화의 일부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 라멘이 원래 중국에서 왔지만 지금은 일본 음식으로 인식되듯이 김치도 우리 식문화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어. 물론 우리만의 방식으로 변형되겠지만 생각해보면 음식 문화란 그렇게 발전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보다 서로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재해석하며 풍요로워지는 거죠. 김치가 일본 식탁에 오르는 것처럼 스시가 세계 각국의 식탁에 오르게 된 것과 같은 이치일 겁니다. 얼마 전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본의 한 대형 식품 기업이 김치 생산 시설을 설립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이제는 단순히 수입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인의 입맛에 맞는 김치를 직접 생산하겠다는 전략이었죠. 이런 변화는 불과 3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더욱 흥미로운 건 일본의 발효 과학자들이 김치 연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전통적인 일본 발효식품과 한국 김치의 미생물 생태계를 비교하는 연구, 김치 유산균의 건강상 이점을 분석하는 연구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요. 학문적으로도 김치가 인정받기 시작한 겁니다. 지난주에는 교토의 한 전통 일식당 셰프가 저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김치를 활용한 가이세키 요리를 개발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의 아이디어는 김치의 깊은 맛을 일본의 정제된 요리법과 결합하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시도해본 김치를 활용한 다시 국물은 놀라울 정도로 조화로웠어요. 김치의 감칠맛이 다시마와 가쓰오부시의 맛을 더 끌어올려주는 것 같아요. 셰프의 말처럼 김치는 일본 요리에 새로운 차원의 맛을 더해주었습니다. 문화적 편견만 내려놓으면 그 가능성은 무한해 보였어요. 이런 변화 속에서 저는 한국 언론의 인터뷰 요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일본인의 김치 인식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라는 주제였죠. 인터뷰에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모든 일본인이 김치를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너무 맵다, 냄새가 강하다라고 거부감을 표현하는 이들도 많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편견 없이 김치를 맛보고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가 김치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죠. 실제로 일본 내 김치 시장은 매년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발효식품으로서 김치의 가치가 더욱 주목받게 되었어요. 면역력 향상, 장 건강 개선 등 김치의 건강상 이점이 강조되면서 말이죠. 하지만 저에게 김치는 이제 단순한 건강식품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문화적 다리이자 저의 편견을 깨뜨려준 계기이기도 했으니까요. 때로는 하나의 음식이 사람의 시야를 넓히고 세계를 다르게 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얼마 전 서점에서 일본어로 번역된 한국의 김치 관련 책을 발견했을 때는 감회가 남달랐어요. 김치, 천년의 지혜라는 제목의 그 책은 3년 전이었다면 아마 제 관심을 끌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 책을 사서 정독했고 더 많은 영감을 얻었죠. 책을 읽으며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김치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인의 삶과 철학이 담긴 문화적 상징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계절의 변화에 맞춰 재료를 선택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발효 과정, 그리고 이웃과 나누는 과정까지. 그 모든 것이 단순한 맛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깨달음은 제가 음식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음식을 평가할 때 단순히 맛뿐만 아니라 그 음식이 담고 있는 역사와 철학 그리고 문화적 맥락까지 함께 생각하게 되었어요. 김치 덕분에 저는 더 나은 음식 평론가가 되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올해 초 저는 놀라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일본 공영방송에서 한국의 김치 문화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데 진행자로 참여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김치 르네상스 마이너스 일본의 식탁을 바꾸다라는 제목의 이 프로젝트는 12개 주제로 분류해 1년간 방영될 예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이 컸습니다. 제가 과연 김치 문화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죠. 그러나 이내 마음을 바꿨습니다. 제가 김치에 대한 편견을 가졌다가 극복한 경험이 오히려 시청자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첫 번째 촬영은 한국 전라남도의 작은 마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곳은 특별한 배추를 재배하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해발 600m 고지대에서 재배되어 당도가 높고 아삭한 식감이 특징인 배추였죠. 농부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배추 농사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들의 열정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 최고의 김치 명인을 만났습니다. 80이 넘은 그 할머니는 여전히 직접 김치를 담그셨는데 그 솜씨가 놀라웠어요. 양념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넣는 방식까지 모든 과정에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치는 서두르면 안 돼. 배추가 소금물에 천천히 절여지는 시간, 양념이 배추 속으로 스며드는 시간, 그 시간을 존중해야 해. 할머니의 말씀에서 저는 시간의 철학을 느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잊고 사는 것, 바로 기다림의 미학이었죠. 김치는 빠르게 만들 수 없고 서두를 수도 없는 음식입니다. 그 기다림의 과정에서 깊은 맛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이 의미심장했어요. 촬영을 위해 다시 한국을 찾을 때마다 저는 새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지역마다 다른 김치의 특성, 계절에 따라 바뀌는 재료, 가정마다 다른 비법까지. 김치는 결코 하나로 정의할 수 없는 무한한 다양성을 가진 음식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 김치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모습이었어요. 한 26살의 젊은 셰프는 분자 요리 기법을 접목한 김치 거품 소스를 개발했고 다른 청년 사업가는 김치를 활용한 유산균 음료를 상품화하고 있었습니다. 김치는 우리에게 전통이자 유산이지만 화석이 아닙니다. 살아 숨쉬며 진화하는 문화죠. 한 한국 음식 연구가의 이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문화란 박제되는 순간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고 살아있는 문화는 늘 변화하고 재해석되는 것이니까요. 다큐멘터리 촬영이 진행되면서 저는 일본 내 김치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방송에 대한 시청자 반응이 예상 이상으로 좋았고 관련 책도 잘 팔렸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방송 후 김치를 직접 담가보고 싶다는 시청자들의 문의가 쇄도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제 다큐멘터리 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일본 사회에서도 서서히 발효 음식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었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그 변화의 흐름을 잘 포착하고 전달했을 뿐이었습니다. 일본 전역을 다니며 김치 강연을 할 때마다 저는 사람들의 진지한 질문과 높은 관심에 놀라곤 했습니다. 특히 지방 도시에서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오이타현의 한 작은 도시에서는 100명 이상이 강연장을 가득 메웠고 실제 김치 담그기 체험까지 함께했죠. 아라이 씨,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 식탁에 김치가 오르게 되었어요. 이런 피드백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단순히 음식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문화적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람찼으니까요. 다큐멘터리 마지막 회차 촬영을 위해 저는 도쿄 시내의 한 고급 일식당을 찾았습니다. 그곳 주방장은 김치를 활용한 새로운 일본 요리를 개발한 것으로 유명했어요. 김치를 넣은 차완무시, 김치 향을 입힌 사케, 김치를 활용한 데리야키 소스 등 창의적인 시도가 돋보였습니다. 처음엔 저도 의심이 많았어요. 과연 김치의 강한 맛이 섬세한 일본 요리와 어울릴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실험을 거듭하면서 발견했습니다. 김치는 단순히 강한 맛이 아니라 다양한 층위의 감칠맛을 가진 재료라는 것을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김치는 겉으로 보기에 단순히 맵고 자극적인 음식 같지만 그 안에는 다채로운 맛의 스펙트럼이 존재합니다. 숙성 기간에 따라, 재료에 따라, 만드는 방법에 따라 전혀 다른 맛을 내니까요. 이제 김치는 일본 식품 시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대형마트의 김치 코너는 계속 확장되고 전문점도 늘어나고 있어요. 일본 기업들도 자체 김치 브랜드를 출시하기 시작했고 김치를 활용한 가공식품도 다양해졌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일본 내 김치 소비량은 매년 20%씩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 건강에 관심 있는 중장년층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요. 불과 수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변화입니다. 문화의 교류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거부감과 편견으로 시작하지만 점차 이해와 수용을 거쳐 마침내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과정. 김치는 지금 일본 사회에서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제가 조금이나마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행운이자 책임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김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소개하는 역할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고 세상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일들 말이에요. 오늘 아침 저는 도쿄 하라주쿠 거리에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어요. 신주쿠역에서 하라주쿠역으로 오는 길, 지하철 안에서도 느껴지는 특별한 분위기. 하라주쿠 거리 한복판에 대형 팝업 스토어가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김치 팝업 스토어라니 몇 년 전에 저라면 상상도 못했을 광경이에요. 스토어 앞에는 길게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물론이고 중년 부부, 노인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모여 있어요. 그들은 모두 김치를 맛보고 구매하고 그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의 대화를 들어보니 건강에 좋다더라, 요리에 활용하기 좋아, 직접 담가볼까 생각 중이야 같은 이야기가 오갑니다. 팝업 스토어 내부는 현대적이면서도 한국의 전통적 요소를 적절히 조화시킨 디자인이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김치가 진열되어 있고 시식 코너에서는 사람들이 열심히 맛을 보고 있었어요. 특히 인기 있는 것은 일본인을 위한 스타터 김치 세트였습니다. 덜 맵고 부드러운 맛부터 시작해 점차 전통적인 맛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제품이었죠. 놀라운 것은 이 팝업 스토어가 한국 기업이 아닌 일본의 대형 식품 회사에서 기획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김치의 잠재력을 보고 시장 진출을 결정했다고 해요. 매장 책임자는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라이 씨, 당신의 다큐멘터리와 책을 통해 많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김치의 가능성을 보게 되었어요. 매장 한쪽에서는 김치 만들기 체험 클래스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20명 정도의 참가자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열심히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고 있었어요. 강사는 일본인이지만 한국에서 김치 만들기를 배워온 전문가였습니다. 그녀는 김치의 과학을 상세히 설명하며 발효 과정의 신비로움을 전파하고 있었죠. 젊은 참가자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아라이 씨, 저 당신의 팬이에요. 덕분에 김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지금은 집에서 매주 김치를 담가 먹고 있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자신이 만든 다양한 김치 사진을 자랑했습니다. 배추김치, 깍두기는 물론이고 오이김치, 파김치까지 도전했다고 해요. 심지어 그녀만의 퓨전 김치도 개발 중이라고 했습니다. 일본 무와 유자를 활용한 김치를 개발하고 있어요.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답니다. 그녀의 열정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김치 문화가 일본 내에서 뿌리내리고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으니까요. 문화의 전파는 단순한 복제가 아니라 현지화와 재창조의 과정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팝업 스토어의 또 다른 코너에는 김치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김치전과 같은 전통적인 한국 요리부터 김치 리조또, 김치 파스타, 심지어 김치를 곁들인 일본식 오니기리까지. 김치가 얼마나 다재다능한 식재료인지 보여주는 전시였죠. 이곳에서 저는 한 이벤트에 초대받았습니다. 김치의 미래라는 주제로 패널 토론을 진행하는 자리였어요. 한국의 김치 전문가, 일본의 식품 연구자, 그리고 저를 포함한 3명이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토론 중 가장 흥미로웠던 주제는 김치의 글로벌화였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는 김치가 세계화되면서 직면하는 도전과 기회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특히 각 지역의 입맛과 식습관에 맞게 어떻게 변형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원형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일본의 연구자는 김치의 건강상 이점에 주목했어요. 특히 김치 유산균의 프로바이오틱 효과, 항산화 작용 등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김치는 단순한 발효식품을 넘어 기능성 식품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해요. 저는 문화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치가 일본 내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변화와 적응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말했죠. 특히 젊은 세대들이 김치를 통해 한국 문화 전반에 관심을 갖게 되는 현상이 인상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패널 토론이 끝난 후 참가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대부분은 실용적인 질문이었어요. 김치를 오래 보관하는 방법, 집에서 쉽게 담그는 비법, 일본 요리에 활용하는 팁 등이었죠. 이런 질문들을 통해 저는 김치가 이제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일상적인 식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벤트가 끝난 후 저는 매장 뒤편의 창고 공간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그곳에서는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대형 플라스틱 통에 김치가 대량으로 담겨 있었고 직원들이 바쁘게 포장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장 책임자의 설명에 따르면 온라인 주문이 예상을 아주 훨씬 뛰어넘어 추가 생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특히 지방에서의 주문이 폭증해 배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아라이 씨, 우리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일본인들의 김치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뜨거울 줄이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제가 김치는 썩은 음식이다라고 했던 그 시절이 마치 다른 세계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세상은 변하고 있었고 저 또한 그 변화의 일부였습니다. 팝업 스토어를 나오며 저는 문득 스마트폰을 꺼내 최근 뉴스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기사를 발견했어요. 한국 김치, 일본 시장 점유율 15% 돌파. 수출액 사상 최대 기록. 기사에 따르면 일본으로의 김치 수출액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일본 내 김치 생산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김치는 단순히 수입품이 아닌 일본 내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식품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어요. 그 기사를 읽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문화의 교류와 발전이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일지도 모른다고요. 처음에는 거부감과 편견으로 시작하지만 점차 이해와 수용을 거쳐 마침내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과정. 김치는 지금 일본 사회에서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작은 일부에 제가 기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저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잘못된 인식을 가졌던 제가 이제는 오히려 문화적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게 되다니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입니다. 하라주쿠 거리를 걸으며 저는 이런 변화가 단순히 김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식을 넘어 문화 전반에 걸친 교류와 이해가 깊어지고 있는 거죠. 한류 콘텐츠의 인기, 한국어 학습 열풍, 한국 여행 수요 증가 등이 그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음식이 있다는 사실이 의미심장했습니다. 음식은 가장 직접적이고 본능적인 문화 교류의 매개체니까요. 낯선 음식을 맛보는 것은 다른 문화를 경험하는 첫걸음이 되곤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호기심이 더 깊은 이해와 존중으로 발전해가는 것이죠. 저는 이제 제 역할이 무엇인지 더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평가하는 평론가가 아니라 문화 간 대화를 촉진하는 매개자로서의 역할이었습니다. 맛의 경계를 넘어 문화의 경계를 허무는 일. 그것이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제 책상에 앉아 글을 썼습니다. 제목은 김치, 일본의 식탁을 바꾸다였어요. 이 글은 단순한 기사가 아니라 제 개인적인 여정과 일본 사회의 변화를 함께 담아내는 에세이였습니다. 언젠가 책으로 출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글을 쓰며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문화 교류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김치가 일본에 들어오면서 일본식으로 변형되고 그것이 다시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쌍방향적인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양국의 음식 문화는 더욱 풍요로워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증인이자 참여자로서 이 흥미진진한 여정을 계속 기록하고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식문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세상, 그것이 제가 꿈꾸는 미래입니다. 오늘은 도쿄 미나토구에 위치한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특별한 시식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발효의 대화 한일 미식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 행사는 한국의 김치와 일본의 전통 발효식품을 접목한 퓨전 요리를 선보이는 자리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유명 셰프들이 함께 협업해 만든 메뉴들이었죠. 저는 이 행사의 진행자로 초대받았습니다. 최근 제가 한국과 일본의 음식 문화 교류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은 덕분이었죠. 행사장에 들어서자 세련된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음식업계 관계자들, 미식가들, 언론인들, 그리고 양국의 문화 교류에 관심 있는 이들까지. 첫 번째 코스로 나온 것은 김치 다시 수프였습니다. 일본 전통 다시 국물에 숙성된 김치의 감칠맛을 더한 음식이었어요. 입안에서 느껴지는 맛은 놀라웠습니다. 다시마와 가쓰오부시의 깊은 맛과 김치의 복합적인 풍미가 조화롭게 어우러졌거든요. 이어서 나온 김치절임 고등어 초밥도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고등어의 기름진 맛과 김치의 산미가 절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어요. 메인 요리인 김치 숙성 와규 스테이크는 많은 이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김치 추출액으로 마리네이드한 와규 스테이크는 놀라운 깊이의 맛을 자랑했거든요. 김치의 유산균이 육류의 단백질을 부드럽게 분해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독특한 풍미였습니다. 디저트로는 의외의 조합인 김치 유자 소르베가 등장했습니다. 김치의 매운맛이 아닌 감칠맛과 깊이만을 추출해 유자의 상큼함과 결합한 디저트였어요. 낯선 조합이었지만 한 입 맛보는 순간 그 조화로움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양국의 셰프들이 자리에 나와 각 요리에 담긴 철학과 기술을 설명했습니다.
한국 셰프는 김치의 다양한 매력을 일본 요리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는지 이야기했고, 일본 셰프는 다시의 섬세함과 김치의 대담함이 어떻게 보완될 수 있는지 설명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두 셰프 모두 서로의 문화에 대한 깊은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협업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요리의 융합을 넘어 문화적 대화의 한 형태였죠. 시식회 후 열린 토크 세션에서 저는 두 셰프와 함께 무대에 올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김치에 대한 제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제 삶과 철학을 바꾸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김치를 통해 저는 중요한 삶의 교훈을 배웠습니다. 첫째, 섣불리 판단하지 말 것. 둘째, 다름을 두려워하지 말 것. 셋째, 시간의 가치를 존중할 것.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이러한 삶의 지혜를 담고 있는 문화적 상징입니다. 청중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많은 이들이 공감의 박수를 보냈고 질문도 이어졌어요. 그중 한 질문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아라이 씨, 김치가 일본 식문화의 일부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사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맛본 요리들처럼 김치는 이미 일본 식문화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있어요. 물론 그것은 한국의 김치 그대로가 아니라 일본의 입맛과 식문화에 맞게 재해석된 형태겠지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문화의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화하고 적응하고 발전하는 것. 김치는 지금 일본에서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행사가 끝난 후 많은 이들이 저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요리사들은 김치를 활용한 새로운 레시피 개발에 대한 조언을 구했고, 식품회사 관계자들은 김치 관련 상품 기획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한 출판사 편집장은 김치에 관한 종합적인 책을 써보지 않겠냐는 제안까지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흐르는 도쿄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방향으로 변화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음식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몇 년 전 김치는 썩은 음식이다라고 말했던 저는 이제 김치의 문화적 가치를 전파하는 대사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이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부엌에서는 제 조카 하루코가 분주히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다양한 종류의 김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삼촌 오셨어요? 오늘은 제가 직접 담근 비건 김치로 저녁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건 삼촌을 위한 특별 김치예요. 워사비와 유자를 넣은 일본식 김치랍니다. 하루코의 말에 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대학에서 식품 영양학을 공부하는 학생이었지만 최근에는 발효식품에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저의 변화였다고 합니다. 삼촌이 김치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모습을 보고 저도 영감을 받았어요.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멋있었거든요. 하루코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 변화가 다른 이의 삶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뿌듯했으니까요.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아 하루코가 준비한 김치 요리를 맛보았습니다. 그녀만의 독특한 해석이 담긴 비건 김치는 새로운 맛이었지만 분명 김치의 본질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하루코는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녀가 대학교 축제에서 선보인 비건 김치가 큰 호응을 얻어 작은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는 거였어요. 온라인을 통해 비건 김치를 판매하고 나아가 김치 만들기 워크숍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했는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특히 건강과 환경에 관심 있는 젊은 층에서요. 하루코의 열정에 저는 깊은 지지를 표했습니다. 그녀의 사업이 성공하도록 돕겠다고 약속했고 제 방송과 책을 통해 그녀의 비건 김치를 소개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고민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저는 지난 몇 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편견과 오만으로 시작했던 여정이 이제는 이해와 존중, 그리고 새로운 창조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김치는 이제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음식을 넘어 삶의 철학이자 문화적 다리로서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일본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치는 이제 일본의 식탁 위에서 발효의 반전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며칠 전 하라주쿠 거리에서 목격한 그 긴 줄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화적 장벽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새로운 시대의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김치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시간을 존중하는 법, 다름을 인정하는 법,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법. 그것은 단순한 맛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지혜였습니다. 오늘 밤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잠이 듭니다. 김치라는 음식을 통해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요.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김치는 시간이 만든 예술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품격을 말해줍니다. 이것이 제가 강연의 마지막에 항상 말하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덧붙이고 싶습니다. 김치는 이제 일본과 한국을 잇는 문화적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 위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했다고 생각했던 그 음식이 제 인생과, 아니, 우리 일본 사회의 식문화까지 바꾸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김치는 일본의 식탁에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